안녕하세요. 절대갑집의 명품 PD 한PD입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투자를 배우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몇십 년을 먼저 했어요. 저는 직장 몇 년 다니고 그만두고 투자라는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먼저 주식 투자를 해봤잖아요. 코인만 안 해보고 다 해봤어요. 자, 제가 해본 결과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투자와 투기와의 구분이 안 돼요. 자,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근데 보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투자와 투기와의 그 경계선상을 구분을 못 해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경계선상을 한번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정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해서 내 본업에 충실하고, 자, 거기서 정말 돈을 버는 거죠. 종잣돈을 벌고, 거기서 벌었던 잉여 자금을 그냥 투자하면 그게 투자예요. 근데 본업을 무시하고, 본업은 그냥 대충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대충 하고, 직장도 대충 다니고, 그 투자에 집중하는 거야. 주식 투자에 집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무 시간에 데이 트레이딩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해서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근무 시간에 집중 못하고 그 투자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제 이미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이미 자기 자본을 초과해서 투자를 한 거야.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게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는 오버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레버리지 효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투기 단계가 되면 완전히 이제 미수를 치게 되는 단계가 돼요. 주식에서도 이제 미수 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신용으로 이제 주식 사고, 그러다 이제 주식 폭락하면서 깡통 차는 거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되면 분명히 그건 투기예요.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자기 능력 이상으로 갭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개수만 늘리는 거야. 무피, 그다음에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적은 돈으로 구축들 마구 사는 거야. 그리고 가서 저가 1억 이하 저가 주택이라고 몇 개씩 사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산만 늘리고, 자산을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결국 이제 부채를 늘리는 거죠. 자, 이제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도 굉장히 투기성 거래를 했어요. 부동산에서, 주식 거래에서 예전에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제대로 그 본질을 보면 그것만큼 돈을 잃기 쉬운 투자 방법, 투기 거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그 단타를 치다 보면 내가 버는 수입보다 수수료가 더 나가.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아니다 싶으면은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 그 손절 금액이 거의 내 계좌를 녹아버려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오래 할 건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도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기가. 그리고 부동산도 자기 능력 이상, 전세돈도 못 빼주는데 계속 전세 끼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 경험을 했잖아요. 해본 결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주변에서 투기성 거래하는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된 사람도 봤고, 여러분, 투기를 하면 절대로 돈을 못 벌어요. 제가 제가 장담하건데, 절대 투기를 하면 돈을 못 번다. 부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간을 하셔야 돼. 그것부터 먼저 분간을 하시라니까. 자, 대부분이 지금 이제 그 부동산을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어떤 시장의 붐업 분위기에 현혹돼서 무리하게 분양권 사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자, 그런 분들이 결국은 투자를 넘어서 투기가 돼버린 거야. 내 자본 이상으로 투기를 해버린 거야. 문제는 이 투기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가지고 어떤 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어떤 주변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돈 번다고 하니까 그냥 나도 부와 내동해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2년 전부터 팔아라.
팔아라, 현금 확보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을 저는 봤기 때문에 투기를 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결국은 2020년, 2021년에 무리해서 연끌하신 분들도 1주택자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뭐 집값이 올라간다니까 끝도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투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요즘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이제 그 상승론자 연끌 오족들은 조종장이라고 그러고. 자, 근데 여러분 요즘 이제 막 또 불인이들이 재미를 못 본 불인이들이 부동산 공부한다고 어떤 부동산 뭐 강사들을 막 따라다니고 강의를 듣고 그러잖아요. 뭐 공부하는 건 좋아요. 공부하는 건 좋은데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야죠. 알아서 아는 건 좋은데 이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 부동산 강사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투기성 거래가 많아. 결국은 막 다주택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갭 투자 해라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방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 하라는 거 아니야. 뭐 말로는 그래요. 뭐 무주택자들 뭐 집을 사야 된다. 뭐 그런 또 이야기도 해요. 글을 쓰더라. 그렇게 쓰더라는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이게 부동산은 문제가 뭐냐면 한 채에서 운이 좋게 막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자꾸 개수를 늘려간다니까. 여러분 부동산 하나 샀는데 몇 억이 드는 거야. 여러분 몇 억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갭 투자한다고 뭐 분양권은 또 계약금만 내면 살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샀냐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그 투기를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 강의도 들을 필요 없어요. 내 집 살 정도, 내 집 사고 뭐 한 채 더 사서 임대업을 하든지 그 정도 이상 살 능력이 없어.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이상 사봤자 별로 재미도 못 봐요. 뭐 다 세금 내고 뭐 내고 남는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자산을 포트폴리오 할 줄 알아야 돼. 왜 지나치게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세금만 내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세금만 내는 시대가 왔고 그러지 말고 채권도 사고 요즘 뭐 5%, 7% 막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 거 사놓으시면 매년 5%만 받아도 예를 들어 10억을 넣으면 5천만 원이 들어와요. 5억을 넣으면 매년 2,5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5억만 넣어도 4년만 가지고 있으면 1억이 들어와. 1억. 4년 뒤에는 내가 1억을 받는 거야. 5억 넣어놓고. 뭐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서 4년 뒤에 1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쉽지 않아. 쉽지 않고 그동안 세금 내야죠. 그 다음에 뭐 살 때 뭐 취등록세 안 냅니까? 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그 갭 투자했다고 하면 또 전세 빼줘야 되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잖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니까. 차라리 채권 5%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지. 미래에 대한 내 나이 노후에 대한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승부는 자신의 사업에서 승부를 해라. 요즘 뭐 진짜 1인 지식기업 뭐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SNS가 발달돼 있고 이 플랫폼이 발달된 시대에 얼마나 무자본으로 사업하기가 좋냐고. 뭐 유튜브도 일종의 그런 거고 1인 지식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신사업들이 할 게 얼마나 많냐고. 돈 벌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고. 자신의 사업에 충실해서 매달 차라리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만들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거 보세요. 지금 한 몇 년 오르고 내가 몇 년 올랐다고 내 자산이 뭐 20억, 30억, 50억 됐다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 돈 쓰지도 못했잖아요. 세금만 줄창 냈잖아. 자산이 50억인데 종부세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냐고. 근데 그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금 뭐 한 30, 40%는 까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는 계속 내고. 결국 그러다가 또 임차인이 집 빼달라고 그러면 빼줄 돈은 없고
여러분들 다 그런 상황이 됐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자신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매달 수익이 나와야지. 매달 수익이 1,000만 원씩 나오면 예를 들어 그것처럼 내 생활이 윤택해지는 게 어디 있겠냐고.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돼. 안 다녀도 돼. 예? 그 사업에 충실하면 되니까. 그죠? 자아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냐고. 그런 자신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지.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다 투기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보면 주식 투자도 다 투기야 하는 게. 뭐 개별주들 들어가서 막 그냥 그 알지도 못하는 기업의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크게 먹으려고 들어가고, 소소하게 조금씩 먹는 거는 그냥 먹는 것 같지 않다 이거야. 그러나 주식 투자도 결국 초우량주 아주 쌀 때 사서 쌀 때 계속 모아 나가면서, 미국 주식에, 한국 주식은 좀 성격이 틀려요. 미국 주식들 배당 잘 주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잖아. 뭐 맥도날드, 코카콜라, 코스트코 그런 주식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잖아. 먹는 것들이니까. 그 성장주 같은 거 말고. 자, 그런 것들은 매년 배당받으면서 계속 올라가잖아. 그런 주식들도 포트폴리오에 내 자산에 한 10%에서 30% 넣어놓고, 그죠? 채권 넣어놓고, 부동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월세 나오는 뭐 어떤 수익률 상품 하나 또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그거는 그냥 부수입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그 어떤 생활에 어떤 밑받침이 되는 어떤 그 자본 유동성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본업에 충실하는 게 좋다니까. 자, 그렇게 하시라 이거야. 초반에 좀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잘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주변에, 그리고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또 그런 분들이 많아. 이거 뭐 대부분이 또 그런 하자가 있으니까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어떤 지혜를 얻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 돼. 투기를 하지 말아라. 저도 투기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데이 트레이닝을 해봤겠어. 그리고 저도 뭐 예전에 갭 투자 안 해봤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절대 부자가 안 된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부자 된 사람들 다 보세요. 갭 투자에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 강사밖에 없어요. 부동산 걔네들도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 자기 자본이 뭐 자기가 100억 벌었다는데 내가 보기엔 순 거짓말이야. 순자산이 아니. 순자산은 그거 50억도 안 돼. 걔들 어떻게 돈을 벌어요? 전부 강의로 벌잖아. 여러분, 강의로 벌잖아. 그 사람들 강의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부동산 시장의 위험을 알기 때문에 위험하게 투자를 안 해. 바보도 아닌데 자기가 아는데 왜 바보같이 뭐 무리하게 투자 안 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즘 시장에서 그렇게 고생 안 하잖아. 그리고 강의하잖아. 자, 강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무리하게 투자를 하라고 가르쳐 또. 그게 문제야. 아주 그 불인이들을 무리하게 투자하라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들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모르잖아. 자제 능력이 없잖아. 자, 그래서 뭐 이건 이 얘기는 조금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이 꼭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투기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괜히 부동산 강의 듣겠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냥 책을 읽고 배우세요. 차라리 책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놔야 된다니까. 이건 선을 긋고야지. 안 그러면 투자해서 투기 단계로 간다니까. 처음에 돈 벌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부동산 투자했다가 돈 벌었는데 결국은 마구 산 거야.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고. 지금 깡통 차기 직전이야. 스스로 투자와 투기 그 선을 구분하셔라. 그리고 항상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번에 경험했듯이 버블 구간이라는 게 있다니까. 실수요와 가수요, 그 다음에 뭐 집단 영끌까지 다 달려들 때는 버블이 끼게 돼 있어. 근데 그 버블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거두어지게 돼 있다. 이번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 지속이 되면 상관없지. 그럼 버블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5억짜리가 15억이 됐는데 그 15억이 계속 거래가 돼야 돼. 그럼 버블이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15억에 계속 거래가 안 되잖아요. 살 사람이 없잖아.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좋다는 그 둔촌주공도 12억 5천에도 살 사람이 없잖아.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이게 현실. 자, 부안해동하시면 항상 쪽박 찬다. 자, 지금 실수요자가 매수할 여력이 있는가? 항상 그걸 보시면 본질 가치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헬리오시티예요. 헬리오시티인데 요즘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해요. 이 아파트가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대표단지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이게 23억 1750만 원이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처음에 한 16억 한 6천 정도, 이게 이제 최저가가 이제 요즘 찍은 게 16억 6천인데, 17억대 한 4개 정도 찍고 16억 6천 정도 하나 찍었어요. 근데 한 4, 5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11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동안 거래가 안 되다가. 자, 이게 뭐냐면 23억 가던 게 한 6억 정도 빠지니까 싸 보이는 거야. 싸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거래가 된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 제가 절대로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23억 가던 게 6억 가니까 부동산 그 강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가서 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사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예요. 이 고점이 23억이었다가 6억이 빠지니까 착시 효과로 사는 거야. 자, 이 아파트는 신규 단지잖아요. 신규 단지니까 이거 분양가가 얼마 있겠어요? 뭐 한 10억 정도, 11억 정도, 뭐 그 정도 했겠죠. 그 정도 했겠죠. 자, 그런데 이 고점 대비 싸니까 사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최고가 26억인데 한 20억대 오니까 한 4, 5개 정도 찍었잖아요. 뭐 밑에 가면 더 찍었겠죠. 거래가 많이 됐어요. 자, 이거는 역시 고점 대비 싸 보이니까 또 부동산 펌프질하는 사람들이 가서 사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 26억에도 살려고 했다가 못 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나름대로 주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싸 보이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 전세가 지금, 자, 전세가 9억 5천, 한 10억 정도 해요. 10억 정도 하는데, 이거 20억이면 아직도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리센치에 사시는 분들은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야. 대출을 받았으면 실제로 10억이 없겠죠. 한 7, 8억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7, 8억 가지고 있는 거야. 그 7, 8억 가지신 분들이 결국은 리센치를 사줘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실제 실수요자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7억인데 13억을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럼 못 산다고. 자, 못 산다고, 결국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일단 그동안 이 집을 살 매수층이 두껍지가 않다라는 거야. 살려고 대기했던 사람들은 급매물이 나오니까 그걸 소화할 정도지 꾸준히 계속해서 거래가 되질 않는다는 거야. 20억에. 그러면 이 가격은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강의인데, 이게 이제 17억에 사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23억, 뭐 20억, 23억 간다고 산 거 아니냐? 산 거잖아. 근데 앞으로 이 아파트가 20억을 가면 들어올 실수요가 있겠냐고. 지난번처럼 가지 않겠냐. 지난번에 26억도, 24억도, 3억도 갔는데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희망의 회로를 돌려가면서 사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가 8억 6천이야.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은 8억 6천밖에 안 들고 있어. 그러면 거의 9억을 대출 받아야 돼. 못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이걸 23억에 살 때는 금리가 초저금리였어. 초저금리. 그리고 영끌 세대들이 막 집단 광기로 다 달려들었어. 그리고 가수요가 다 달려들었어. 실수요 가수요가 다 달려들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그 현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 뛰어들었던 거란 말이야. 초저금 유동성에.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냐고. 그렇게 다 뛰어들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갈 수가 없다고. 앞으로 5년 안에, 뭐 7년, 8년 안에 이 가격이 갈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이 가격에 산 거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집을 살 때 싸게, 뭐 사시는 분들은 투자로 사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도 내가 올라갈 걸 보고 사지, 여기서 가격이 정체된다고 사지는 않을 거 아니야. 특히. 자, 이분들이 과연 이걸 20억에, 23억에 팔고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고점 대비 얼마 싸게 샀는데,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산 거를, 여기 취등록세가 얼마 들어갔어요? 이것도 뭐 꽤 들어갔을 거 아니야.
한 뭐 5, 6천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이것저것 다 복비까지 합치면 이거 거의 1억은 들어갈 거라고. 그럼 7, 8억에 샀는데 그러면 20억 22억 이게 가기가 쉽지 않은 가격이라는 얘기야.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의 경제 환경, 지금의 금융 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니까. 얼마 전에 이거 16억 간다고 해서 이거 금매 하나 나오고 끝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 근데 이 가격보다 이거 더 떨어진다니까? 두고 보세요. 내년 봄에 이 가격 15억을 찍고 있다니까 이거. 아마도 15억대로 떨어질 거라니까요. 경제 환경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급격한 경기 침체, 이자 폭탄, 금리 폭탄. 자, 그렇게 오히려 반대 환경으로 가고 있잖아. 옛날에 집이 급등할 때의 초저금리에서 지금 급락하는 금리 폭등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잖아. 자,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싸다고 사지 마시고 내가 이 집을 사서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 근데 정고점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 너무나 큰 버블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제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겠어요? 이놈의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FOMC 그 회의가 열리는 날은 새벽에도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보고 있잖아. 연준 모르는 사람 없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베이비 스텝, 뭐 별 용어들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 그만큼 지금 금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근데 미국의 지금 금리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고 그러잖아. 분명히 막 얘기하잖아. 오늘 신문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헤지 펀드라고 해야 되나요? 행동주의자 칼 아이칸이 미국 연준과는 절대로 맞서지 말라는 얘기야. 자, 연준이 강력하게 경고하잖아. 내년에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 여러분, 내년에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해서 금리는 또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완전히 부동산 시장은 박살이야.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박살이야. 우리는 뭐 박살도 안 났어 아직. 자, 그런데 왜 그 26억에서 몇 개 거래도 안 됐는데, 그게 몇 개 거래가 안 됐는데 거기서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거래가 몇 개나 됐겠냐고. 오히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헬리오시티 기준으로 보면 지금 17억이 고점이야. 진짜 고점이야. 여러분, 여기서 한 5억 더 빠질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야? 그냥 5억 날아가는 거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가 뭐 12억 되면 괜찮잖아요. 살만하잖아. 그 정도면. 그땐 또 안 산다니까. 겁이 나서. 그땐 사셔야 되는 거. 자, 시장은 앞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을 해요. 자, 미국 기준금리가 연 3.75에서 4.0%에서 요번에 올려가지고 한 4. 빅스텝을 했으니까 4.5%가 됐죠. 자, 한국과 기준 금리 차이도 1.2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2월 달부터인가요?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빅스텝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빅스텝 했다가는 완전히 박살나요. 뭐 채권 시장 뭐 마비되고 뭐 기업들, 한국 기업들 뭐 무지하게 나오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차이가 나도 그냥 베이비 스텝을 하겠다라는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겠죠. 자, 그러니까 또 이거 베이비 스텝도 하면 안 돼, 사실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줄여줘야 돼. 안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그죠? 다 달러 나가지. 왜 뭐 여기 있겠어요? 미국의 채권을 다 나가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또 경기 침체가 오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데. 자, 그러니까 내년은 또 0.25라고 하지만 빅스텝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 자, 금융시장은 이걸 매파적 신호로 받아들였고,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 파월 의장은 우리의 초점은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충분히 제약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지 금리 인하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2%까지 잡겠다라는 거. 어쨌든 이렇게 목표를 세워놔야 뭐 4%까지라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목표는 2%지만 뭐 그 4%로 끝날지 뭐 안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거 안 잡으면 안 듣는 거야. 뭐 절대 사명으로 생각하고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년 2월에 기준금리는 뭐 빅스텝으로 할지 베이비 스텝으로 할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할지 모르지만 향후 들어오는 뭐 CPI나 PPI 지수를 통해서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인하 계획은 없다라는 거고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 달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그 향후 정책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금리 전망을 중위값 기준 5.1%로 높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9월 당시는 4.6%였어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어. 점도표가. 자, 때에 맞춰서 영란은행,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글로벌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며 긴축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자, 비보천원은 없단 얘기예요. 자, 실제로 그 연준의 그 원투펀치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면 약 1년간 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올려놓고 계속 그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빼지 않겠다.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의 수준이 여전히 너무 높은데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왜 이렇게 낙관적이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주식시장이 그러잖아. 인플레이션 꼭지 쳤으니까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하면서 주식 뛰었다가 두들겨 맞았죠. 연준한테. 미국 상무부가 11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6%가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이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2.0%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다라는 거예요. 컨센서스가 0.3%였는데 이제 0.6%가 나와서 안 좋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와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 그 반도체가 30%가 줄었대잖아, 수출이.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경기 침체가 뭐 얕게 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강하게 온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자, 1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마이너스 5.9%였는데 이번 주 둘째 주에는 0.65포인트 하락폭이 확대됐어요. 6주 연속 최대 하락폭을 서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도권도 마이너스 0.74 전주. 자, 이번 주에 마이너스 0.79. 자, 전국은 마이너스 0.59에서 0.64. 계속해서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위기급으로 하락폭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제 대표적인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를 보니까 잠실 파크리오 전용 84가 지난달 1일과 30일 매물 2건이 거래됐는데 아까 봤죠? 봤듯이 17억 7천만 원, 16억 7천만 원, 뭐 거의 뭐 고점 대비 한 6억 정도, 5억에서 6억 정도 빠진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어. 자, 이게 이제 고점 대비 싸다고 들어오는 거야. 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가장 면적이 작은 전용 39제곱미터 18평이죠. 지난달에 9억 2,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자, 이 면적이 지난 4월에 11억 9천만 원 됐고 5월에 12억 6천, 9월에 11억. 이거 최고점에서는 12억 9천이야. 잠깐 이 아파트 보시죠. 자, 이건데 이게 12억 9천을 찍고 지금 9억 2,500이야. 뭐 그러면 이거 얼마 빠졌어요? 3억이 넘게 빠졌죠? 자, 자, 보세요. 이게 12억 찍었을 때가 작년이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도 이렇게 비싸게 샀어. 12억 6천에. 이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때도 서울의 집값, 특히 강남 똘똘한 치는 뭐 계속 올라간다. 또 그렇게 펌프 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말 믿고 산 것 같아. 이런 거는. 자, 이렇게 사고, 뭐 이 정도면 고점 대비 한 1억 빠졌으니까 괜찮지 않겠어? 사고 샀다가 결국은 한 거의 2억이 물렸죠? 2억이 물린 거지. 이 사람은 11억에 샀고, 이 밑에 사람은 최근에 사신 분은 9억 2,500. 2억을 싸게 사신 거야. 자, 이제 이분보다 더 싸게 살 분이 있겠죠, 또. 그러니까 서두르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서두르시면 그냥 몇 억씩 까진다니까. 자, 올림픽 선수 기자촌 1단지 전용 100제곱미터도 10월 달에 20억 원에 거래됐고, 1년 새 6억 5천이 빠졌다. 버블이 빠진 거예요. 상일동의 신축단지 고덕차이도 12억 5천만 원, 84제곱미터.
거래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해 거래된 게 16억 8천만 원, 4억 7천만 원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됐다.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 자, 지금 문제는 전세 가격도 폭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전세 가격의 폭락폭이 더 크고 더 거래량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거 전세 가격은 이제 어떤 실수요자들이 접근하는 가격이니까 중요한 거죠. 자, 성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지난 10일에 8억 2천만 원. 자, 2년 전 임대차 2법 때문에 집값이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최고 전세 가격이 13억 원. 뭐 이때는 매매가도 뭐 24억까지 갔으니까 전세 가격도 덩달아 올랐죠. 자, 그때보다 4억 8천이 떨어졌다. 자, 이거 전세 만기되면 물량들이 뭐 10억, 12억 막 그렇게 전세 놨다가 빼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겠죠. 뭐 대출을 받아서 이제 내보내줘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거 받으면, 자,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0.78, 남양주, 화성, 성남구, 과천, 뭐 고양, 덕양구 다 1%대 크게 빠지고 있어요. 자, 송도, 연수구도 주간 단위로 1.2% 완전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도 0.72.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예요. 현재 주담보금리가 상단이 7%대 후반대야. 하단이 5.91이니까 거의 6%대야. 상단이 7.31. 그러니까 평균 6.5%로 지금 주담보를 받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하단이 6.92, 상단이 7.72. 자, 그리고 내년에 또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8%, 평균 8%, 상단은 9%에서 10%대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12월 연 2.8 금리로 주담대 4억 원을 받은 그 차주는 매달 이자를 93만 원씩 낸 거야. 자, 1년 뒤에 현재 금리 5.59%, 2.79포인트가 오른 거죠. 그래서 매월 상환액이 2배가 됐어요. 186만 원. 93만 원 내다가 금리가 2배 오르니까 186만 원이 된 거야. 그러다가 또 기준금리를 내년에 또 올리네. 0.25포인트. 그럼 5.84 금리가 지금 뭐 현재가 그 정도 되잖아요. 5.84 되니까 194만 원 되고, 그리고 여기서 0.5포인트 또 인상하면 한 주담보금리가 6.09포인트 4억 빌렸을 때 203만 원을 내야 돼. 내 수입의 반을 낸다는 얘기야, 이제.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뭐 집을 살 수 있겠어요? 집 못 사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집을 팔 수밖에 없고. 자, 내년에는 연 8%를 돌파하고 9%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연준의 정책도 그렇고, 연준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금리도 올려야 되고. 자, 여러분 이제 8%대, 주담대 8%대 딱 그렇게 됐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거기다 경기는 안 좋아. 그리고 기업들 구조조정 막해. 쏟아져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헬리오시티 16억, 17억에 사신 분들도 비싸게 산 거야.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15억 밑으로 더 떨어진다니까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